자, 이 시간에는 체격과 형태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체격 또는 형태의 측정과 평가. 자, 보통 체격과 형태라고 하면 우리 인체의 외형적인 모습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체형을 얘기할 때 그 쉐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형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객관적인 그 특징을 가리키는 것인데, 보통 사람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신체의 크기, 그 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체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의 크기라든가 몸의 체형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스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태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형태는 우리가 무엇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텍스트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의 발육 발달과 건강 상태, 그리고 영양 상태 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체격과 체형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다, 또는 영양 상태가, 발육 상태가 좋다, 이렇게 측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이라든가 집단의 그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집단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인종으로 많이 이제 구분을 짓고, 넓은 대륙 같은 경우는 대륙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그 차이에 의해서 그 형태라든가 발육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비교도 가능하지만 집단 간의 비교도 가능하게 되죠.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격이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런 집단 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체력과 운동과의 관계를 규명할 때 체격이나 형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서로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판단한다든가, 또 식이요법을 적용해서 영양 상태를 판단한다든가, 그러한 트레이닝과 식이요법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이 체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형태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또 평가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형태의 평가가 되겠어요. 형태의 평가. 형태의 평가. 자, 형태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변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이죠, 성.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죠. 체형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파스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인종. 아까 대표적으로 동양인과 서양인 뭐 이렇게 구분했지만, 아시아인과 유럽인, 또 미주인, 다 보면 여러분 그 체형이 다르죠. 그리고 저지대에 사는 사람과 고지대에 사는 사람이 체형이, 형태가 더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도 그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사람은 그 주변의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고지대와 저지대, 그리고 습지대와 또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 또 사막 지역과 그 다음에 초목이 많이 우거진 그 산림 지역, 이런 생활 환경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뭐 그것뿐만 아니라도 달라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그래서 기준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인종이 다른데 같은 동일한 기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이 크다, 작다, 아니면 발육 상태가 좋다, 영양 상태가 좋다, 이렇게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평가 형태의 평가를 하는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그 기준치가 미리 준비되어야만이 서로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형태를 측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 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측정 형태의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형태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형태 측정. 자,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태 측정 부위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형태 측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측점이라고 표현해요. 계측. 즉, 줄자를 이용하든지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하든지 어디에서 어디 부위까지를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측정 시작과 시작 끝 지점을 뭐라고 표현하면 계측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형태 측정의 계측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해부학적 골격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해부학적 골격. 즉, 지금 여기 그 인체 그 스켈리탈 골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부학적 골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이제 뼈를 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뼈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기라고 해요. 돌기. 그래서 돌기와 여기 돌기 부위를 측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뼈의 그 발육과 관련된 끝단과 끝단을 뭐 측정한다든가 또 절은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패여있는 부분들, 패여있는 부분에서 패여있는 부분까지를 측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해부학적 골격을 활용한 형태의 그 측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태 측정에 그러면 이제 항목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형태 측정의 항목은 뭐가 있을까? 종류가 굉장히 많죠. 첫 번째, 뭘 측정할 수가 있냐면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길이. 자,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뭐죠? 골격의 보통 길이를 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 부위가 해부학적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계측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길이 측정은 당연히 골격의 길이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하이트, 신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팅 하이트, 앉은 키를 측정한다든가 그리고 팔의 길이를 측정한다든가 손의 길이 그 다음에 하지 쪽으로는 뭐 다리의 길이, 발 길이, 양팔 길이 뭐 이런 길이를 측정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무게를 측정하는 게 있죠. 무게. 예. 신체의 중량을 뜻하는 건데 체중을 측정한다든가 근량을 측정한다든가 즉 제지방량을 측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체지방량을 측정한다든가, 체중을 측정한다든가, 체지방량은 좀 그렇지만, 체중과, 지방량과 근육량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이 무게 측정이 포함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뭘 측정을 하죠? 너비. 보통 우리가 폭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신체의 너비나 두께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 너비를 측정한다. 또는 가슴 너비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몸통 있죠? 가슴 두께. 몸통의 둘레 또는 이
허리 둘레를 측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상완의 두께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대퇴의 넓적다리의 둘레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비 측정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둘레, 즉 몸통 둘레라든가, 그 다음에 골반, 힙이죠, 힙 둘레를 측정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이 상완의 둘레도 포함되겠네요. 상완이나 대퇴는 보통 둘레 쪽이고,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너비 측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는 형상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 형태와 비슷한 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척추 만곡 같은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오는 부위, 이걸 요철이라고 하는데, 요철의 각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보통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형태 측정의 항목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길이, 무게, 너비, 둘레, 그리고 형상, 이런 그 다섯 가지의 측정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체격이나 형태를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체격과 형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 방법과 그 다음에 그 항목을 측정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유의점은 그때그때 이제 측정 항목에서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항목은 뭐겠어요? 신장, 하이트라고 표현하죠. 신장은 여러분이 뭐 다 알다시피 주로 이제 서서 측정하는 것이 이제 신장인데, 일단 발을 이렇게 모으고, 사실 이제 발끝은 30도에서 한 50도 정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장은 어떤 거죠? 신체의 길이를 측정하는데, 신체 발육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 항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장은 주로 어떤 거에도 많이 활용이 되냐면 체력 지수에도 많이 활용이 돼요. 체력 지수. 여러분 체력 지수란 말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BMI 같은 거 있죠. 바디 매스 인덱스, 그 다음에 뭐 로러 지수, 카프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이 있는데, 이건 다 뭘 이용하냐면 신장을 가지고 이용하는 지수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BMI 지수가 뭐죠?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장이 활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신장은 여러 가지 체력 지수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든가, 뭐, 체격 지수라든가, 뭐, 영양 지수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신장이죠, 신장. 그죠? 자, 그래서 신장을 측정할 때는 우리 뭐라고 그러죠? 한 중앙, 그 미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두 정점의 가장 높은 부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발은 뒤꿈치는 붙이고 앞발은 30도에서 한 50도 정도 벌리면서 측정하는 것이 좋고, 이건 신장은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기가 있어요. 키가 클 때가 크게 나타날 때가 있고, 약간 오래 서 있으면 중력이 영향을 받으니까 신장이 조금 작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계측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큰 키, 가장 바람직한 키를
측정하는 그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은 시간과 그리고 발의 위치, 그리고 자세를 핀 상태에서 정확하게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체중이죠, 체중. 보통 웨이트라고 하는 거죠, 웨이트. 자, 체중도 마찬가지로 신체의 발육을 총괄하는 그 대표적인 그 지표인데,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체중이 인간의 성장 발육을 측정하는 이상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발육 중에서 체중 증가는 오늘날까지도 성장 기능에 가장 좋은 본보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도 있고, 또 마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체중은 신장과 달리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 양식이나 특히 영양 섭취 상태에 의해서 크게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후천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이 체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체중계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체중계에 올라가서 계측을 해야 되는데, 원래 원칙은 이제 다 탈의를 하고 계측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가벼운 무게를 가진 의복만 착용을 하고 측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이 음식물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배뇨라든가 배변을 하고 나서 측정 1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정확한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중계의 그 캘리브레이션을 맞추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면, 체중을 측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슴둘레를 측정하는 거죠. 가슴둘레. 보통 우리가 그 흉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chest girth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chest girth. 자, 가슴 둘레는 어떻게 보면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레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장은 보통 길이 발육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이 가슴 둘레는 뭐예요? 폭과 깊이 발육의 대표적인 측정 지표가 바로 가슴 둘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 둘레의 크기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호흡순환 기능에 좋다, 나쁘다, 발육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둘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유두 위를 지나가게끔, 그 다음에 줄자를 수평으로 해서 유두를 지나가게끔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유방의 가장 아래점, 아래 지점을 수평으로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측정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측정할 때 숨을 들이마시거나 또 숨을 내뱉었을 때 측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슴 둘레는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들이마시고 끝나는 지점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보통 기본이에요. 하지만 날숨과 들숨의 중간 부분 정도에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가장 통일된 방법은 숨을 들이마셨을 때 끝 부분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법이고, 신장이나 체중은 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산출을 해서 두째 자리에서 발을 흘리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는 것이, 수치를 내는 것이 보통 기본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측정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둘레. 배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둘레.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복부 둘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복부라는 것은 소화기관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지방량에 의해서 이제 배가 나오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배꼽 둘레라고 표현했거든요. 배꼽 높이의 둘레.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평으로 줄자를 활용해서 측정했던 방법이 배둘레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꼭 배꼽 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체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배꼽이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꼽이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꼽의 위치는 그 태어날 때마다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배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 복부 배가 팽부되어 있는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부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팽배되어 있는 부분에 줄자를 대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배둘레를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많이 먹으면 당연히 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공복 시에 계측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줄자를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수평 위치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이 줄자가 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줄자가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측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배둘레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다섯 번째는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는 거예요. 엉덩이 둘레. 네. 엉덩이 둘레는 보통 힙이라고 하죠. 힙, girth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엉덩이 둘레는 우리가 보통 엉덩이와 배 둘레의 그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배우는데, 어차피 둘레를 측정하는 거죠. 둘레. 그러니까 줄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데, 주로 골반의 둘레라든가 또는 넓적다리의 둘레를 측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골반의 둘레를 측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엉덩이가 지방이 또 꽤 있어요. 엉덩이하고 이 골반에 걸쳐 있는 부위 중에서 가장 융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거든요. 자, 엉덩이 둘레를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이게 이제 굴곡이 많이 졌으니까 줄자가 그 굴곡에 따라 잘 밀착되도록 측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굴곡이 많이 있다고 해서 줄자가 이렇게 중간에 둥 떠 있으면 정확한 계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줄자를 잘 이렇게 신체에 밀착해서 굴곡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 같은 것들을 아주 타이트한 것을 입어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한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주의하면 엉덩이 둘레는 뭐 무난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윗팔 둘레라는 게 있어요. 윗팔 둘레. 자, 윗팔 둘레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 상완을 뜻하는 건데, 주로 이 상완 부위가 상당히 그 살이 많이 찌는 부위예요. 그래서 주로 남성보다는 주로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측정하는 건데, 보통 이 선 자세에서 이 상완에 가장 많이 팽배되어 있는 부분, 그 팽배되어 있는 부분을 줄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역시 똑같이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완은 골격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팽배된 부위를 줄자를 가지고 수평으로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 넓적다리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똑같이 가장 많이 팽배된 부위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하 지방.
7번째는 피하지방. 자, 지금은 여러분 Bioelectric Impedance Method 해가지고, BIA법을 가지고 이제 체지방량이라든가 제지방량을 측정하는 인바디라는 기구가 많이 보급이 돼서 그 방법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뭘 많이 썼냐면 캘리퍼라고 하는 계측기를 많이 썼었어요. 보통 피지 후계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만든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정확한 이 BIM이라고 하는 전기 저항, 생체 전기 저항 방법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측정한다는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정확한 기계로 측정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형과 그리고 형태, 체격과 형태 측정의 방법을 알아봤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운동사의 실기 시험 문제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허리와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해보지 않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시험에서 많이 떨어졌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끝나고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실제 여러분이 나와서 직접 측정해보고 평가해보는 방법을 실천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체력평가 체격과 형태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